안녕하세요. 홍익희의 경제산책 여러분, 채널 담당 PD 박연선 PD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실리콘밸리를 장악한 유대인들의 창업 이야기를 3편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구독자분을 초청하였는데요. 박상목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략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은 사업하고 투자하고 있는 보통 사람이고요. 교수님은 2년 전에 제가 TV에서 아니면 유튜브에서 뵀던 것 같은데요. 그때 질문해 주셨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그때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자본주의가 청어에서 잉태됐다면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믿고 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직접 뵙고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유대인 저서도 굉장히 네. 많이 읽으셨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네, 어떤 유대인 저서가 인상 깊으셨나요? 홍익희 교수님 저서요. 홍익희 네. 교수님 저서 네. 읽으셨군요. 유대인 이야기를 재밌게 읽었고요.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유대인들이 그 씨앗을 뿌렸다는 네. 글을 봐서 또 다시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뜨거운 관심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교수님의 칼럼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중간중간 편히 함께 질문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러면 과거에 썼던 칼럼을 하나 읽으면서 제가 중간중간 설명을 곁드리겠습니다. 우선 칼럼의 제목은 그렇습니다. 유대 창업 마피아, 무섭도록 치밀한 그들만의 단결력. 이 제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페이팔, 구글, 페이스북은 모두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태어났다. 세계의 창업 허브인 실리콘밸리에서는 세상을 바꾸는 기업들이 수없이 탄생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미래의 주거버블을 꿈꾸며 창업에 도전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 가운데 결성 부른 싹을 찾아내 투자한다. 이곳에선 실패도 성공을 위한 당연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진다. 유대인 경우는 정말 실패를 당연한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과거에 그들은 근대에도 무이자 대출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창업하려는 사람, 장사하려는 사람들한테 돈을 무이자로 대출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출해 줘서 망한 사람들한테도 계속 대출해 줬어요. 그래서 3번까지는 무이자 대출을 해줍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사람들이 한 2번 정도는 망하고 3번째 사업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가장 크다는 거를 그들이 확률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는 실패를 공유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페일콘이라는 곳과 퍽업 나이트라고 해서 주로 스타트업 대표들이 자신이 실패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 실패로부터 배운 교훈을 다른 투자자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역경이나 실패를 성공을 위한 디딤돌 혹은 스프링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이빙 선수가 높이 솟구치려고 점프대를 박차고 날아가듯이 실패를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후에 지원금을 줄 적에는 첫 번째 줬던 것보다 20% 정도를 더 줍니다. 이게 이스라엘에서 창업가를 지원할 때 쓰는 시스템인데, 그들은 실패가 성공을 가기 위한 당연한 과정의 하나로, 그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성공한 창업회사들은 거대 기업에 인수되거나 나스닥에 상장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억만장자가 된 창업가들은 투자자로 변신한다. 새로운 창업 후배들에게 투자하거나 자신이 다시 새로운 창업가가 된다. 이렇게 끝없는 창업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 실리콘밸리의 창업 생태계이다. 이런 실리콘밸리는 유대인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이 창업 생태계의 핵심이다. 페이팔, 구글, 페이스북의 또 다른 공통점은 모두 유대인이 창업한 회사라는 점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맞닥뜨리게 된다. 왜 창업 생태계의 주인공 대부분이 유대인일까?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뭘까? 그들의 장단점은 새로운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갖고 나가야 할 우리에게 절실한 질문이다. 미국 인구의 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치열한 경쟁에 벌어지는 실리콘밸리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창의력 덕분이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다. 바로 그들이 지켜온 관습, 곧 디아스포라 시절부터 준수해온 유대인 커뮤니티의 수칙으로부터 기인한 단결력 덕도 크다. 역사적으로 유대인 사회는 툭하면 박해를 받았다.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도 서로 도우며 단결해야 했다. 이런 원칙이 오늘날 실리콘밸리에서도 그대로 작용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독특한 민족이다. 그들은 기원전 600년경 나라를 잃고 방랑하는 고난의 역사를 겪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디아스포라를 이루어 살았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동질성과 민족혼을 잃지 않았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바로 그들의 신앙심과 단결력 덕분이다. 너희는 모두 한 형제다. 서로 도우라라는 야훼의 말씀을 오늘날같이 굳건히 지키는 게 유대인들이다. 그들은 서로를 철저히 도와 상권을 장악하고 무역을 발전시켰다. 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곳에서 늘 경제가 발전했다. 역사적으로 상업무역과 금융업에서 그랬던 오늘날 지식산업계에서는 또 그들의 창의력과 단결력으로 시장을 제패하고 있다. 유대인 창업기업을 보면 창업 생태계의 유대인들끼리 똘똘 뭉쳐 성공시킨 사례를 쉽게 볼 수 있다. 밀어주고 당겨주는 그들의 단결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를 이뤄서 살았다는 유대인들이 있는데요. 이 디아스포라가 최대로 분포해 있던 나라가 있을까요? 있죠. 우선 고대 로마 시대에 유대인들은 자기의 종교를 박해하거나 하면은 참지 못합니다. 다른 건 참아도. 그래서 고대 로마 시대 때 그들이 로마인들이 믿는 제우스 신이나 이런 신앙을 강조하고 유대교를 박했어요.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두 차례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유대인들이 악착 같은 민족이 되나서 로마가 가장 골치 아파했던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하고 두 번에 걸친 전쟁을 하면서 그때 유대인들의 절반이 절멸을 당해요. 그리고 그때 사제계급들이 최전멸을 해서 사제가 없어진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평신도 종교가 됐어요.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려가지고 그때 세계 방방곡곡으로 다 흩어집니다. 즉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공동체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살아야 되는데 그때 이제 가장 많이 갔던 거는 유럽 전체로 흩어졌지만 그때는 그 유럽 전체로 흩어졌는데 그게 다 로마 제국이야. 그러니까 결국 로마 제국에 가장 많은 디아스포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때는 그리스 땅에 가장 많은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있었고 나중에 이슬람이 또 세계를 지배하면서 그때는 또 이슬람 특히 이베리아 반도 내에서 유대인 공동체가 가장 많았어요. 로마 제국에 가장 많았었네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스라엘에도 혹시 분포가 돼 있나요? 물론이죠. 이스라엘은 이제 자기 땅이니까 아니 처음에는 이스라엘에서 다 쫓겨났어. 그랬다가 나중에는 일부는 이스라엘 지금 가나안 지방에 이제 모여 있기도 하고 그보다는 훨씬 많은 숫자들이 세계 곳곳에 분포돼 있었는데 그랬다가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전에 기원전 600년경에 이 바빌론한테 망해서 유대인들이 바빌론의 죄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시기를 이제 바빌론 유수기라고 그러는데 이 바빌론 유수기 때서부터 가나안에 사는 유대인보다는 가나안 밖에 사는 유대인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로마 제국 이전의 역사긴 한데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마치 이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또 하나는 뉴욕을 거점으로 한 미국 유대인이 이렇게 세계를 양분하고 있듯이 바빌론 시대에서부터 나중에 바빌론이 페르시아한테 망하면서 성경에 고레스 왕이라고 등장하는 그 양반이 바빌론을 정복하고 나서 유대인들을 무조건 해방시켰어요. 그래서 니네들은 이제 포로 신세가 아니니까 노예 신세가 아니니까 당신 나라로 귀국해도 좋다라고 귀국자금까지 지원을 해줬는데도 돌아온 숫자보다는 그때 바빌론에 남은 숫자가 더 많아. 그럼 마치 이때서부터 세계 주요 경제 수대에는 항상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럼 바빌론 이후에 이탈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는 그 이베리아 반도의 뭐 그 톨레도나 주요 도시들, 그 다음에는 근대 때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그 다음에는 영국의 런던, 그리고 지금의 뉴욕, 즉 세계의 시대별 주요 경제 수도를 유대인들이 다 장악한 그러한 형태로 발전을 했습니다. 네. 기원경 거의 600년 전의 이야기부터 현재까지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걸 계속하면 그들이 이렇게 밀어주고 당겨주는 단결력이 상생을 초월한다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2000년이 넘는 유대인의 방랑 생활 속에서 유대인 공동체인 디아스포라를 만들어 살았는데 그들이 이렇게 디아스포라를 만들 수뿐이 없는 이유는 그들은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말을 타거나 이렇게 움직일 수도 없고 현대에 와서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서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걸어 다녀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신하고 그들의 예배당이 있는 근처에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 30분 이내에 채 모여 삽니다. 이렇게 자기들의 종교를 지키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시나고그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뭉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경이 그들의 공동체가 되는데 이런 디아스포라 수칙의 중요한 7가지 수칙이 있는데 그 중에 1위가 뭐냐면 어려움에 처한 동포는 7년 이내에 그 사람을 구원해 줘야 돼. 즉 어디에 포로로 잡혀갔다거나 어디에 노예를 갔다거나 아주 공공한 상태가 된다 그러면 유대인 공동체가 나서서 이 사람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자립시켜줘야 되는 이런 철칙이 있었어요. 교수님 혹시 왜 7년으로 설정을 해뒀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그거는 사실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칙이 그래. 수칙이. 그러니까는 7년 동안에 그들을 구해낼 수 있는 뭐 인자금이나 혹은 포로 교환금이나 하여튼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기간이고 또 너무 방치해서는 안 되니까 7이라는 숫자를 둔 것 같아요. 네. 안식일은 어떤 의미로 생긴 걸까요? 안식일은 사실은 과거에는 일주일 내내 일해도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쉰다라는 생각을 못해. 그러니까 계속 뭐 사냥을 하고 농사를 짓고 뭐 해도 인류는 굉장히 배고픔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 배고픔에서 해방된 게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현대에 들어와서 식량 생산이 이제 현대화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는 항상 배고프. 우리도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어가지고 매년 배를 걸고 살았던 그런데 과거에는 그게 더했지. 그런데 그렇게만 살아서는 인간으로서의 도리나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끼리 일종의 특단의 대책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은 쉬셨다. 그래서 우리도 일주일 중에서 6일 동안은 일하더라도 하나님이 쉬셨던 그날, 안식일 날은 우리도 일을 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러한 날짜로 갖자라고 한 게 안식일의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절대 일을 안 하고 그날만큼은 자기의 자의식이나 자기의 시각을 내려놓고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평소에 자기의 방식으로 이렇게 재단하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은 보시고 계실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걸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안식일 갖고 싶네요. 그러게요. 자, 설명하는 걸 계속하겠습니다.